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D-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3월 8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선을 가지 않을 경우에 3월 8일에 이제 승부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는 흥행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꽤 있었는데 그것을 깨고 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어떻게 감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각 후보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요. 왜 흥행하는지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그 감상 포인트를 한번 좀 짚자 이런 건데 김은지 기자가 뽑는 포인트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천하람 후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기자로서는 주목되는 지점인데요. 결선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네, 실제로 결선을 안 가더라도 2등을 한다면 그 자체가 파란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사실상 대선 가도에 아주 짙은 그림자가 짙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다. 그럼요. 1등에서 3등까지 떨어진 것이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고요. 천하람 대표는 결선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천하람 후보죠. 죄송합니다.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공한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천하람 후보는 미칠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일단 그 출마 그 자체로도 일단 체급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컷오프를 통과한 순간 사실 천하람 후보는 이미 이 선거에 나온 의미는 다 상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 그래요? 전 하루하루 지날수록 얼굴은 밝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와서 제가 인터뷰 때 차마 그러니까 그 질문은 못했는데 눈썹도 정렬한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 스스로 사위감 1등 이런 얘기. 자, 1등 사이감. 예, 여기 와서 이야기하시던데. 프리패스. 그러면 이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2등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은지 기자가 보시기에. 지금 분위기를 본다면 사실 천하람의 선전이기보다는 안철수의 모멘텀 만들지 못하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안철수론이라고 해서 이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주요 비판자들의 핵심 이야기가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출발할 때 가장 지지율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빠지는 겁니까?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꽤 오래된 비판자들의 비판인데요. 이번에도 사실 출발할 때에 비해서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건 안철수 후보가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거든요.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어정쩡한 스탠스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친윤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윤도 아니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천하람 후보의 등장으로 그 스탠스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각 후보들이 자기 메시지들을 꽤 냈거든요. 네. 그런데 좀 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경우에 어제 김기현 후보는 이제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이제 그걸로 워낙 이제 악재를 겪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뉴스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지원 의원 같은 사람들을 동작으로 보내겠다라는 식의 네. 공천권과 관련돼 있는 윤핵관과 맞서는 모양새를 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후보도 계속해서 울산 땅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메시지야 뉴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명징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죠. 윤한연달하고 이번에 이제 조합을 꺼냈던데 왜 조합? 환상의 네네. 조합. 네. 넘어가고 김만고 박사는 그 지금 감상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뭐 이번에 사실 뭐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미 천하람 후보는 다 가져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 안철수 후보를 젖히는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뭐 2배, 3배의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 후보로 보는 분인데 이분을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천하람 후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체급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이게 그 전당대회 보면 너무 좀 저는 처음에 이게
그 대통령이 뭐 너무 개입해 들어오면서 이게 폭망한 선거가 아까 그 당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흥미진진한 구도가 되어버린 게 약간 그 결승전에 가기 위한 준결승 그 토너먼트 구도가 짜져 있는 느낌이에요. 2등과 3등 누가 2등을 할 것이냐, 2등, 3등을 놓고 벌이는 대결과 그리고 4등이 1등에게 거는 태클 이게 상당히 뭐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여기서 더 하자면 솔직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 안철수 후보인데요. 저희들이 안철수론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정치적 그 비전이 뭐고 소신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투쟁 속에서 그 투쟁력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거 그 보면 그 레이스를 지켜보면 이진복 대통령실 그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선 토론회 그 당대표 토론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을 지금의 포지셔닝에 맞춰서 계속 말을 또 바꾸고 있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는 정치적 소신과 어떤 명확한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너무 좀 치명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천하람 후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천하람 후보의 지금 지역구가 순천이잖아요. 전남 순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체급 올리기가 순천 지역에 일정하게 어떤 이게 각인 효과를 줘서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한다면 그거는 뭐 거의 이제 수직으로 비상을 한다. 이렇게 좀 뭔가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걸 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경선이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아주 엄청난 공방 이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오가는 엄청난 험구 뭐 연탄가스니 바퀴벌레니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아주 경선 분위기가 뜨겁다의 수준을 넘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 내부 분위기나 문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아사리판이라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내 다양성이 보장된 백가정명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네, 뭐 지금 아사리판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다이나믹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거티브가 얼마나 더 거세지는지에 따라서는 그 내상이 커서 이 선거가 끝나고도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그건 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되겠죠. 네. 하지만 그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좀 매조지을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물론 이제 관전자이고 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자로서는 확실한 1등이 재미없게 선거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가 가장 보도하기도 좋고 재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사리판이라는 평가보다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천하람 후보를 비롯한 그 천하용인이라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 제거가 됨으로써 이준석 계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안에서 딱히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들이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반전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라는 지점에서도 앞으로의 이들의 세력이 얼마만큼의 포션을 차지할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 내부의 다이나믹스를 보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라는 점에서도요. 단순히 천하람이 천하람으로서만 아니라 내부의 앞으로 지형도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고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들이 들여다보면 사실 제 들어오기 전에 김은지 기자님이도 한마디 했었는데 사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는 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이건 국힘만은 아니다. 그런데 힘든 부분이 이제 있는 게 계속 어떤 그 전당대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정책과 토론 문화, 비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자리인데 이제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뭐 당대표 선거를 보면 네거티브 공방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너는 색깔이 뭐냐, 네 색깔이 뭐냐, 아직도 너 진짜 그게 뭐 바이든 옷 들리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이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팩트도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우리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언론에 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도 어떤 특정 언론들을 뭐 이렇게 노조들이 이끌어가는 언론시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어떤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의견을 내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그런 식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면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보기 힘들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토론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정치 토론 문화의 수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보면 이걸 다양성이라고 봐야 되는지 너무나 이질적인 집단이 그냥 이익 때문에 같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에 사실은 전에 없었던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써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또 내부 세력이 크게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또 이익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이전에 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는 거고, 또 이준석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네 개의 다른 그룹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의 공감하는 지점은 뭐고 또 도대체 같이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어떤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데, 그 2016년 탄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까지의 과정을 복기를 해보면 그 지금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국정농단 사태로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복구가 되어 왔는가의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다시 이제 기층에 뿌리 내리면서 당을 재건해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 탈환을 이룬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접합제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 한 명,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의존해서 당의 접합제를 찾았고, 거기서 당장의 어떤 목전의 공통의 목표,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는 이루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당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외형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 그러면 당의 문화라든지 당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다시 어떤 정립해야 될까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합체 역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이 다시 저하되는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중요한 사실은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 하나의 어떤 예고편이 지금 전당대회 이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정권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져간 다음에 제대로 치르는 전당대회이잖아요. 그리고는 내년 총선 체제를 앞두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친윤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했다, 혹은 거칠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앞서서 보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사실은 당원 100%를 만드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룰 자체를요. 그리고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사실상 더글로리 같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는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국면에서 무리와 무리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기현 후보가 그래서 굉장히 주춤하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대통령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 상태이거든요. 대통령이 당무와 관련돼 있는 발언이라든지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음으로써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은 안정되는 모양새가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러한 것들이 예. 지금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게 어떤 뭐 생각이 다르다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그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느낀 게, 뭐 상대를 향해서 연탄가스니 바퀴벌레니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 정도라고 한다면 상대에 대한 그러니까 일말의 어떤 존중심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래서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저걸 과연 접합해낼 수 있을까? 저 상태를. 그리고 만약에 어떤가 뭐냐면 권불 10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상과 유세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빠질 텐데 그럼 저 당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 공천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최대한 씹는다. 그것이 대부분 검사 출신일 것이다. 그게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새 것이죠. 질서를 이제 공천을 예. 통해서 이제 수립해 간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새 질서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결정적 분열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든지 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검사 가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검사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하는 것이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힘으로 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대통령이 사실상 행사하겠다고 하는 공천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근데 그것은 사실 위계 질서를 통한 것이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혹은 화합과 그리고 통합이란 키워드로 과연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제 김은지 기자님의 말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많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검찰을 활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 뭐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권위주의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검찰 출신들이 정치의 중심에 대량으로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정말 찍어 누르듯이 자신의 권력을 세워 나가고 있는 게 최초로 보여서 저는 이게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새로운 정치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이게 뭔가 나중에 하나의 세계적인 학문적 사료로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데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분들도 결국은 나중에 이거 쓰게 될 겁니다. 뭐 어떤 이름을 달든 뭐 검사 검사 저는 이게 뭐 프로스큐테리아니즘 같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어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사들이 만들어내는 검사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지금 국힘이 그런 세력이 들어왔을 때 나머지 어떤 세력들이 정말 같이 갈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이념적으로는 정말 같이 가지 못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지향점 자체가 정말 같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확대되고 그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게 된다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뭐 이렇게 국힘이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집단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만들어내는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것들 화합하는 지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지점이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 반대쪽에서 내가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다음 총선에서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다른 쪽을 다 쳐내고 찍어내고 밀어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오랫동안 정치해온 사람들이 이걸 용납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치 철학자시니까 이 질문 하나 드리면 그냥 이준석계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이준석계가 그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국힘계열의 보수 정당과는 색깔이 지금 상당히 다른 이질적 어떤 세력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담고 있는 어떤 철학 자체를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계는 지금의 전통적인 보수와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북한을 바라보는 자세에서도 들여다본다면 북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준석계 지지 세력층이 본다면 그냥 이 북한은 그냥 이게 그냥 멸시의 대상이거든요. 그냥 이게 정말 멸시의 대상이고 뭐 상대하기 싫은 집단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세대 갈등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이준석계 쪽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청년 쪽에 초점이 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기존에 뭐 해오던 뭐 개발 독재니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입장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그룹 자체가 어떤 연계점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타이트한 연계점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다만 이준석 뭐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분들과 연계되어서 그냥 정치 활동을 해왔던 어떤 그런 과정 정도밖에 없는 거지 어떤 큰 비전이나 전망으로 봤을 때 계속 같이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기자는?
네, 우선 뭐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새롭게 생기는 상황들이 있기 개가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네,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이제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보여주는 지점들로서 그 향후 1년간의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이 남은 9일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남은 이제 9일간의 상황에서 사실 김기현 후보로서의 가장 큰 지금 골치, 소위 말한 김기현 후보로서의 골치는 황교안 후보의 스탠스이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후보가 이제 예상치도 못하게 굉장히 본인을 공격하고 그리고는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측면 공격을 당한 겁니까? 네, 그 김기현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상치 못했던 기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TV 토론 때 김기현 후보의 표정이라든지 이 응대를 보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사실 이게 그 공방으로 오고 가면서 심지어 야당까지 붙어가지고 특검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잘 풀리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물론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다 가짜 뉴스고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9일 후에는 뭐 끝난 이슈라고 하더라도 또 다음 총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안철수 후보 쪽 공격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이거저거 좀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두 분이 꼽는 좀 마지막 변수라고 할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걸 꼽아 주시겠습니까? 두 분은? 저는 뭐 천하람과 안철수 간의 뭐 실버 크로스가 제일 이제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사실 근데 실버 크로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제가 정치학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는 보통 이제 1위와 2위 간의 예, 어떤 예. 여론조사의 그러니까 역전 현상을 예, 이야기하는 예, 거고. 예. 근데 이건 2위와 3위 간에 예. 뒤집어지는 거니까 골든은 아니고 실버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저는 영어에는 제가 아는 한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스킨십 같은 단어인데요. 이 스킨십이라는 말이 영어에 없죠. 그런데 이게 그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아, 너무 잘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깜짝 놀라는데. 스킨십이란 말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영어 단어에 스킨십이 없어요? 예,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콩글리시입니다. 근데 이게 뭐 예. 실버 클로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는 약간 그런 조어 같은데요. 지금 이게 실버 크로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잘 만든 조어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2등에서 2등과 3등의 자리가 바뀌냐 안 바뀌냐는 천하람 후보의 어떤 정치적 지위를 정치적 어떤 그 입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정말 다음 대선 후보로서 저는 사실상의 자격을 잃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2위와 3위가 그러니까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3위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는 포기할까요? 저는 끝까지 또 어디선가 뭔가를 또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또. 예. 아 그런가요? 물론 대선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기 예, 때문에 남아있기 뭐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다시 도모하려고는 하겠지만 우선 국민의힘 안에서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보여준 것이죠. 게다가 본인은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는 이 정권 탄생의 주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 100%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튼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인데 1차 통과가 앞으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이는 지점이 있죠. 그러면 김원희 기자도 아까 이제 그 최대의 관전 포인트로 천하람을 꼽았으면 마지막 변수도 역시 지금 김만권 박사와 똑같이 안철수와 천하람이 역전이 있느냐면 이겁니까? 좀 재미있게 하나의 또 다른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요. 단일화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후보의 결이라고 해서 친윤 혹은 뭐 보수 색깔이 좀 더 강하거나 혹은 조금 더 덜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식으로 분류를 해서 김기현, 황교안 한 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천하람 한 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김기현, 황교안 사이에 단일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아주 이제 개인적 인연을 짚어서
해보는 물론 이제 여의도에서는 100% 절대 없다라는 것은 없고 안철수 후보도 지난 대선 때 정말 대선 며칠 전에 단일화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보는 상황에서는 좀 낮다라고 보이는 게요. 개인적 인연이 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기현 후보는 김기현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황교안 후보는 악연이 꽤 깊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예. 오늘날의 윤석열을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지금 후보이고요. 황교안 후보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공개적으로 한 바도 있고요. 제가 그때 취재했을 때도 굉장히 황교안 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또 좌천됐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구로 가게 된 배경들이 있는 데다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최근에 와서 많이 발견했던 게 이제 김기현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한 번 겪은 사건에 대한 뒤끝이 굉장히 길다라는 지점인데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검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때 그 악연으로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이 됐을 때 황교안 당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악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보면 과연 개인적인 인연으로서 이것이 단일화가 가능한 지점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심지어 이번 전당대회 그리고 TV토론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황교안 전 대표 후보가 스탠스를 굉장히 강경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사퇴 요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심지어 황교안 후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김기현 후보를 공략하는 데 진심인 게 아닌가라는 작심을 생각이 하고 들어서 나왔다? 예, 이 두 사람 간의 오히려 단일화 이슈보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안철수 김기현 간에 어떠한 연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과거 히스토리를 유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는 황교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어떤 그 인연 이런 걸 떠나서 저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인터뷰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컷오프 되기 전이죠. 만약에 이제 그때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이랬던 이른바 극우 인사들 탈락을 하면 그 덕을 황교안 후보가 다 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바가 있고 또 그렇게 됐어요. 컷오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 뒤에 이제 그런 이른바 극우 세력이 있다고 한번 그 전제를 하면 극우 세력의 스탠스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분파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제 그 부분을 취재하진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분파가 갈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또 굉장히 반대함으로써 진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통 보수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표가 얼마만큼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약간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단일한 어떤 그 흐름은 아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당대표 선거는 한 명 1등만 뽑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조직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전당의 건강한 표인가는 좀 물음표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천하람 후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컷오프 하는 순간에 사실은 체급이 올라갔다고 평을 했는데 황교안 후보도 지금까지 양상 놓고 보면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행상을 놓고 보면 사실 정치에서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이렇게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이 높아진다라는 거 국민의 당 내에서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사실 지분이 조금은 향상된다.
그리고 강화된다라는 느낌이 좀 받아서 이것들이 향후 총선이나 이런 데서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뭐 또 이제 그 내부에서도 뭐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 내부에 레이스를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만약에 이게 한 10%의 지분 정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 뭐죠? 정말 10%의 정도 국민의힘 안에 이 정도의 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 단 10%면 사실 이렇게 나서는 후보들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당내에서 약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참 하여간 정치는 말 그대로 겪어봐야 아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함부로 예단할 성질의 영역이 아니다. 네, 정말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DJ가 남긴 참 그 말이 명언이에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제가 볼 때는 비유를 하나 얹자면 정치는 럭비공이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둥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톡톡 어디로 튈지 그러니까 모르죠. 궤적을 예. 전혀 미리 예상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는 팀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